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 개관 수업을 하면서 어근접사의 개념,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때 단위어와 복합어, 그 다음에 복합어는 다시 그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무엇이 관여했냐에 따라서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다. 우리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가 수업에 초점이 좀 될 거야. 근데 오늘은 내가 수업 내용을 너희들한테 전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접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일부 파생어와 관련된 개념 설명을 하는 과정에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을 건데, 정말 시험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시험 시간에 주어져 있던 그 자료 안에서 이건 파생어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게 파생어라면 어떠한 파생 접사가 관여한 거구나, 이걸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너희들의 어떤 실력이 되고 너희들의 어떤 관건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너희들이 오늘 보는 이 수업 자료 안에 내가 시험에서 다뤄질 법한 어떤 접사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뭐 프린트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사만큼은 최소한 머릿속에 자주 보고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시험의 자료 안에서 이건 파생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어미,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어떤 품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외우겠다고 외워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주 보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 부분이 너희가 시험장에서 어떤 접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나서도 이게 접사인지조차를 판단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자주 봐서 익숙해지는 거고,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6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루에 100개, 200개씩 영어 단어 외우는 너희들이니까 60여 개 정도를 외우는 건 크게 부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60여 개 정도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거나 그 위험도를 아주 줄일 수 있다면 나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하니까 여기에서 내용 학습으로 그치지 말고 그 접사에 대해서 익숙하게 자꾸 반복 학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오늘도 이 수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실제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었는지 오늘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같이 학습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어근이라고 했는데, 이 실질 형태소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다. 자,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을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앞에 붙는 건 접두사라고 했고 뒤에 붙는 건 전미사라고 했어. 그래서 접두사가 붙을 수도 있고 전미사가 붙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앞과 뒤 접두사 전미사가 함께 결합하는 단어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 밥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바탕으로 앞에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이렇게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심지어 이렇게 앞에도 붙고 그리고 뒤에도 붙어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접두사가 붙든 전미사가 붙든 이렇게 접두사와 전미사가 함께 붙든 간에 이렇게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은 이 밥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한 건 맞지만 이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 새로운 단어가 되어서 사전에 등재가 된다. 우리가 이것이 파생어라고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금 여기에 정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접두사에 의한 파생된 단어라고 했는데 특성을 보니까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품사를 바꾸지 않으면서 어떠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한정적 접사라고 했었거든. 이렇게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다. 이게 대체적이야. 이게 대체적인 접두사의 어떤 특징인데,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아. 근데 그 중에 극소수는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도 존재한다. 자,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 위치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복습을 했을 거고, 이런 지배적 접사도 존재한다 그랬고, 그 예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야. 이렇게 마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앞에 매나 강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 아주 특이하게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었고, 되다는 원래 동사인데 그 앞에 숫이나 어처럼 이렇게 접두사를 붙이면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다.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아주 특이한 접두사도 있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진 않고 어떤 한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전미사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접두사가 전미사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얘긴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내가 정리한 걸로 보면 전미사에 비해서는 접두사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 근데 전미사가 워낙 많아서 그걸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인 것만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 때문에 뭐 이거는 접두사가 더 많은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미사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좀 적고 분포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접두사가 분포하는 그 분포 자리에 있어서도 명사나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에 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주로 앞에 놓여서 우리가 보통 이 접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 이런 네 단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명사가 되고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돼. 그래서 주로 품사들이 이렇게 제한적인 품사 정도에 존재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두사는 나름대로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약간 그 형태를 바꾸는 것도 있어. 그래서 올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보면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자, 벼 앞에서는 올이라고 하는 기본적 형태로 나와. 근데 특이하게 조라고 하는 이 앞에서는 형태가 바뀌어서 오로 나와. 올이 아니라 오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애도 마찬가지야. 호박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앞에서는 애로 나오는데 되다라고 하는 이 환경 앞에서는 애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나와. 그 다음에 매도 마찬가지야. 매가 기본 형태이긴 한데 벼 앞에서는 매로 나오는데 이렇게 쌀이라고 하는 어근 앞에서는 맵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접두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약간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밑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시험에서 다뤄질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접두사를 대체적으로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너희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줄 건데 다운을 받고 나서 너희가 볼 때 이 부분에 맨, 군, 날 이렇게 쭉 이렇게 접두사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걸 다 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 이 단어들이 다 낯선 단어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이고 일상적인 단어들이야. 그래서 그 앞에 붙은 이 접두사가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어근과 결합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보면 되지. 예를 들면 뭐 ma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는데 man이 오직 그것뿐이다. 내지는 다른 것들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뜻의 의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것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맨손이나 맨발이나 맨몸. 니네 이런 단어들이 익숙한 단어들이지 낯선 단어들이 아니잖아. 특이한 단어들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맨손이라고 할 때 맨이라고 하는 게 오직 그것뿐이다. 다른 것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오직 그것뿐이고 다른 것이 없는 손. 뭐 오직 그것뿐이고 다른 것이 없는 발. 뭐 몸,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ma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품사는 여전히 이 손이나 발, 몸 이런 것들은 체언인데 앞에 man이라고 하는 이 어근 앞에 ma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여전히 맨손이나 맨발이나 맨몸은 품사를 바뀌지 않고 명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정적인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자료를 그냥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면 이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너희들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쭉 지금 정리해놨던 근데 여기에 체언에 붙는 접두사라는 말을 쓰고 뒤에 관형사성 접두사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문법적 기능 때문에 그래. 주로 체언의 역할에 붙어서 의미적인 요소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형사의 우리 품사적인 특징을 배웠지만 체언과 관련해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수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형사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형사성이라고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내용적인 요소를 정리해놨던 게 이렇게 있어. 체언에 붙는 접두사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용언에 붙는 접두사. 자, 체언에 붙는 것과 용언에 붙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용언에 붙는 접두사는 아까 체언 앞에 붙는 것은 관형사성 접두사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용언은 주로 부사가 수식을 하잖아. 그래서 용언 앞에 놓인 이 접두사는 부사와 같은 역할과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부사성 접두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체언 앞에 붙는 것, 그 다음에 용언 앞에 붙는 것. 심지어 여기에 보면 체언 앞에 붙거나 용언 앞에 붙는 이렇게 두루두루 붙는 이런 접두사도 있어. 그래서 통용 접두사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명사 앞에, 체언 앞에도 붙지만 용언 앞에도 붙는구나. 자, 요 정도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거는 화면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올리면서 봤지만 너희들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 줄 테니까 이게 다운받아서 자주 보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다시 하나 정리 마무리하자면 여기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접두사와 관형사 그러니까 이 부사는 사실 관형사 부사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붙여놓은 거지만 요렇게 두 개, 접두사는 요렇게 두 개하고 연관을 지어서 내가 부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던 것은 이 용언 앞에 있는 것이 접두사가 붙을 때도 있어서 부사를 같이 쓴 건데 주로는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와도 역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분리성 유무 관형사나 부사 이 뒤에 있는 수식을 받는 말 요 관계에서는 따로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밀착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말, 이 중간에 어떤 새로운 말이 끼어들 수 있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밀착성이 강하고 분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새로운 말이 끼어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단어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숙지해 두고, 그 다음에 분포면에서도 관형사나 부사는,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체언 앞에, 부사도 애지간한 모든 용언 앞에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모든 접두사가 다 모든 어근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몇몇 어근에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포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지. 관형사나 부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에 접두사는 상대적으로는 그에 비해서는 분포하는 면이 좀 좁을 수밖에 없다. 분포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전미사에 의한 파생이야. 자, 이제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붙는 전미사에 의한 파생인데, 자, 특성을 보면 뜻을 더하는 의미적 기능을 하면서 이 기능에다가 이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걸 하면서도 어근의 어떤 품사라든가 지배적 기능이라는 게 품사도 마찬가지지만 문장의 통사 구조,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통사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기능까지 지배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접사하면서 배웠던 거야. 두 번째 보면 접두사에 비해서 종류와 그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데, 전미사가부터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은 이렇게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도 있고, 동사, 형용사, 용언도 있고, 부사도 있고, 조사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보면 알다시피 아까는 명사나 용언 정도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 전미사가 붙어진 것은 뭐 대명사, 수사라든가 내지는 부사나 조사라든가 이 범위가 훨씬 더 폭이 넓어. 그래서 접두사에 의한 어떤 품사보다는 전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품사가 더 다양하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숙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그러니까 전미사가부터 어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그 수가 많을 때는 그 자체의 전미사는 원형을 밝혀 적어.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단어를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써. 생산적인 접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접사 분류할 때 대표적인 거 외에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어떤 파생어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건 생산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은 경우, 반대의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도 않고 그것을 비생산적인 접사라고 한다. 자, 이 정도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너희가 지금 들으면서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내용들이, 중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전미사에 의한 파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접사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특히 전미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아서 다라고 말할 수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전미사들, 그런 전미사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적어도 전체를 다 모른다 치더라도 이 정도는 최소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앞에서 접두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전미사가 이러한 전미사들이 있구나, 그런 전미사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문법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구나. 뭐 개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이 개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를 하는 도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한정적인 기능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 개가부터 만들어진 사례들을 보니까 덮개, 날개, 지우개 이런 거 너희 처음 보는 단어들 아니잖아. 근데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덮다라고 하는 어간에, 날다라고 하는 어간에, 지우다라고 하는 어간 뒤에 개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어. 자, 그래서 덮는, 나는, 지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도구구나. 자, 그런 의미적인 기능 외에 이 개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가 되고, 자, 덮개나 날개나 지우개 이런 단어들의 개가 붙어서 전부 다 이건 명사가 된 거거든. 그러면 원래 동사였던 품사를 이 개가 붙어서 명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의미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는 도구구나,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품사를 바꿨으니까 이러한 접사는 우리 지배적인 접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중심으로 이렇게 너희가 적용해 보면서, 이 단어들이 낯선 단어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단어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걸 접사,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봤으면 좋겠어. 자, 밑에 보에서도 내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고 예를 들었던 건데, 울보, 먹보 같은 경우는 울다, 먹다라고 하는 동사 어간에 보를 붙여서 명사가 된 거거든. 그런데 잠보, 겉보 이런 것들 보면 원래 명사에 보가 붙어서 여전히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전미사라 할지라도 왼쪽에 울보나 먹보 같은 경우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잠보나 겉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적인 역할이 아니라 한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동일한 전미사가 지배적인 접사로도 쓰이고 한정적인 접사로도 쓰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듯이 암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자꾸 너희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원래 명사에 이게 붙었으면 여전히 명사가 된 거니까 한정적인 거지만, 명사가 아닌 품사에 이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다면
어떤 지배적인 역할, 지배적 접사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그랬거든. 그럼 원래 동사에 이런 접사가 붙어서 여전히 동사가 된 거라면 한정적인 거고, 자, 동사가 아닌 품사에 이 접사가 붙어서 동사가 만들어진 거라면 이거는 지배적인 역할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뭔가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내용적인 요소에서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파생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요소에서는 뭐 이미 지난 시간과 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요소는 다 언급이 됐지만 여기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장에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사례가 주어질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자꾸 쌓아가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더 넓다고 했지만 형용사를 만드는 것, 부사를 만드는 것. 이 부사를 만드는 것 잠깐만 좀 보면 이 부사에 이나 히, 그 다음에 오우가 있는데 자 높다, 용언의 어간에 지금 이를 붙였어. 많다, 용언의 어간에 이를 붙였고 자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걸 어근이라 그래. 어근.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품사가 뭐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거야. 실질적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품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어떤 단어의 어근이라고 얘기해. 이 깨끗은 품사가 정해져 있진 않아. 근데 깨끗하다의 어떤 어근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이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고 이렇게 높다나 많다처럼 이렇게 용언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이나 밑에 보면 가만도 마찬가지야. 가만은 부사거든. 이 부사 뒤에 히를 붙여서 여전히 부사가 된 거니까 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품사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근데 고요는 명사야. 이 명사 뒤에 히를 붙여서 품사가 부사가 된 거니까 이거는 어떤 한정적인 기능도 했지만 뭐도 한 거냐면 지배적인 어떤 기능, 지배적 접사의 기능도 한 거거든. 그리고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야. 특정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근이야. 그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니까 이것도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나 히는 이렇게 이가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어. 그런데 이 밑에 오나 우가 붙은 걸 보면 이건 잣다에 우가 붙은 거거든. 잣다에 우가 붙어서 얘가 자주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넘다에 우가 붙어서 너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돌다에 오가 붙어서 이건 도로가 된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나 우가 지금 들어가서 얘네들이 부사가 된 건데 지금 오나 우 같은 경우는 이히보다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덜해. 오나 우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아주 단어의 수가 적어. 이와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뭔가 생산적인 접사가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그 수가 없진 않지만 수가 적기 때문에 얘는 비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적인 학습은 여기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내용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적인 요소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떨 때 품사가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접사들이 이러한 성격들을 갖고 있고 이런 의미적인 요소를 갖고 있구나.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자, 내용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76번 문제. 2005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한 걸 따져라 그랬어. 근데 밑줄을 보니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부터 세마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어근에 앞에 붙었다고 했으니까 이 접사는 접두사일 건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한번 봐볼게. 자, 강마르다, 첫사랑, 새색시, 얕보다, 군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서 강이나 첫,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얏, 그 다음에 군. 이걸 보고 이게 접사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판단할 근거가 머릿속에 있는 학생들은 정답을 금방 내. 그런데 이거는 뭐 접사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내지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 자체가 아무리 시간이 너희한테 많이 주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결국 찍어야 되는 문제밖에 안 돼. 자, 첫사랑의 첫이나 새색시의 새, 그 다음에 군밤이라고 하는 이때 쓰인 군은 전부 다 어근으로 쓰인 거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 군이라고 하는 게 접사의 군도 있긴 한데 그때는 뭐 쓸데없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이상이다라고 할 때 뭐 군식구 뭐 내지는 뭐 군소리 이런 거에 쓸 때는 접사로 쓰이는 거지만 이때 군밤은 구웠다는 얘기잖아. 자, 구웠다는 얘기니까 실질적 의미대로 쓰인 거거든. 그다음에 얕보다도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좀 짧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 얕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그런데 얕보다는 뭔가보다 어떤 일정 정도보다 좀 낮추어 깔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짧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좀 낮추어 표현한 거다. 낮추어 본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니까 야치라고 하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접사로 나오지 않아. 접사가 없어. 야치라고 하는 접사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학생과 판단할 수 없는 학생의 시간차도 보여주는 거고 해결할 수 있냐 없냐도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77번 문제. 자, 2012학년도 9월 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는데 자, 파생어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근데 파생어의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오는데 기억 보니까 품사와 문장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대. 그러면 이거는 한정적 접사로 쓰였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파생어가 되어서 품사가 달라진다. 그럼 이거는 지배적 접사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품사와 관련된 언급이었고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얘도 여전히 지배적 접사인데 품사를 바꾼다기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통사 구조를 바꾸는 그런 어떤 설명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리을은 보니까 니은과 디귿이 모두 해당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에 맞춰서 자, 선택지를 따져보니까 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멋에 쟁이가 붙어 멋쟁이가 된 것은 기억에 들어간다. 근데 아까 전에 기억은 품사의 변화가 없다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한정적인 역할인데 멋이 명사인데 쟁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멋쟁이가 돼도 여전히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간다가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파라타에 새가 붙은 새파라타도 기억이라는데 파라타는 형용사야. 근데 새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새파라타가 되더라도 여전히 품사는 바뀌지 않고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어서 지우개가 된 것은 니은에 들어간다는데 아까 전에 우리 니은이 파생어가 되어서 품사가 달라진다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지우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거기에 전미사가 붙어서 지우개가 되면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니까 니은에 들어간다는 말도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열다에 그 어간인 열에 리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열리다가 되면 디귿에 들어간다 했는데 디귿이 지금 위에서 보고 있지만 파생어 사용으로 해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어. 근데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그러면 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가 붙으면 열리다가 되면 문이 나에게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이 디귿에 해당되는 지배적 접사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될 건데 그럼 5번이 왜 정답인가를 보면 읽다에 그 이게 자 어간인 이게 희가 붙어서 만들어진 읽히다라는 말 자체는 리을에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리을은 그러니까 리을 자체에 대한 설명이 품사도 바뀌면서 문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품사는 보면 읽다 같은 경우에 읽는다가 되기 때문에 동사야. 근데 읽히다가 되더라도 읽힌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품사는 바뀌지 않고 동사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건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이 동사라고 하는 부분의 품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리을, 니은, 디귿이 모두 해당되는 리을이라고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에 대한 정보로서는 적절하지만 니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인데 자, 예비평가에 나왔던 문제야. 자, 다음은 기억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해서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걸 따지래. 근데 기억을 보니까 지금 기억해 보니까 지기, 꾸러기, 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근데 지기는 어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지기라고 한대. 그 다음에 꾸러기는 어떤 그것이 심하거나 내지는 많은 사람을 꾸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인은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장이라는 말을 쓴대. 자, 그러면 적절한 걸 따지라 생각 한번 봐볼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란 뜻으로 유행직이란 말을 만들었어. 근데 뭔가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유행직이란 말은 잘못된 거지.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2번에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자주 간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것이 심하다 내지는 뭐 산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주 간다고 해서 그걸 꾸러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3번 보니까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노래 꾸러기. 자, 어떤 것이 심하다 내지는 그것이 많다라는 얘기지 그걸 멋있게 부른다고 해서 꾸러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이, 농담장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거든. 근데 농담을 기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 보니까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한과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한과장이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9번 문제인데 2013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 표현한 것이 뭐냐 그랬어. 자, 헛디디다 할 때 이때 헛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뭔가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한번 봐볼게.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했다. 치뜨다의 치가 가늘게 뜬 거냐? 아니지. 위로 뜬 거야, 위로.
뭔가 위로 향한다라는 말로 쓸 때 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가늘게가 틀렸어.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문이 망가져서 널판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덧대어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겹쳐. 이 덧대다라고 할 때 덧을 겹쳐로 표현한 거니까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3번 보니까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자, 들끓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뭐 마구 이런 얘기인데 안에서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다음에 4번 보니까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분대를 되감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되라고 하는 것이 친친 감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감았다는 의미잖아. 자,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 보니까 동생이 가마솥 속에 팥죽을 휘젓고 있다랬는데 이때 휘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다가 아니라 뭔가 골고루 마구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네. 자, 그다음에 80번 문제부터는 두 문제짜리 2017학년도 수능 문제 두 문제짜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자,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전미사는 자, 다양한 문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 지문을 읽는 이유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희들한테 내용학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읽는 거야. 사실 문제 뒤에 나와 있는 두 문제는 이 보기 내용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건 학습을 위한 차원에서 지금 문제 풀이기 때문에 보는 거야. 자, 동사나 형용사, 용언에 붙어서 어떤 단어를 형성하는 전미사가 여러 특징이 있대. 자, 근데 그 특징 중에 첫째로는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대. 자, 우리 이거 이미 어간 어미를 설명할 때도 한번 공부했었던 거긴 하지만 어간 안에는 이 전미사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간이 접사가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전미사가 만약에 붙었다면 어근의 전미사까지를 포함해서 어간이 형성된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인 거야. 예를 들어 녹다의 어근 녹에 전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녹이가 형성되는 거야. 녹이다, 녹이고, 녹이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내가 접사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작 지점에서는 녹다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만 거기에 전미사 이가부터 녹이라는 단어가 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됐을 때는 그때 어간인 녹이는 앞에 시작점이었던 녹과는 어간 녹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챙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서 자,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게 접사의 중요한 기능 중에도 하나였어. 예를 들어 명사 먹이나 넓이는 자, 각각 동사와 형용사 어근에 자, 먹이나 넙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어근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다. 이때 먹이와 넓이는 넓이의 그 먹이나 넙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지. 원래 용언이었을 때 서술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는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서술어의 기능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유지하는 거지. 품사가 바뀌었을 때는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것도 챙겨둘 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사동이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문장 가서 다시 배울 건데 뭘 하게 하는 거야.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전미사 히와 이가부터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익게 한 거고 밥을 먹게 한 거지.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자, 전미사는 타동사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이것도 문장 가서 나중에 사동, 피동 묶어서 배울 건데 피동은 어떤 행위를 당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안따의 어근 안에 전미사 기가부터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 어떤 행위를 당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야.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눕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피동 접사는 나중에 문장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동사가 아닌 그러니까 피동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에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인데 한편 하나의 전미사가 자, 어떤 전미사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형용사나 모든 동사에 다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래. 그러니까 결합에 제약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예를 들면 자, 전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이게 붙어서 읽히다를 만들 수는 있어. 자, 그러니까 읽다에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해. 살이다라는 말 너희가 들어본 적 없잖아. 자, 어근 살에는 전미사 리가 붙어서 살리다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어근마다 붙을 수 있는 이 전미사들이 서로 무조건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리라고 하는 것을 읽다에 붙일 수 있냐? 읽니다. 이런 말이 우리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어근에 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근들이 붙을 수도 있고 못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 앞에서 어근과 전미사는 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떠한 특정한 말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령 이과
어근잇과 전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익시히 이런 말 자체는 우리 자체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말이고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용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었는데, 자, 문제 나머지 빨리 확인하고 보면 80번 문제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따지래. 자, A, B, C, D, E와 관련지어서 지금 선택지가 하나씩 있는데, 그럼 자료 보면서, 자, 여기 A를 보니까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A에서 비워의 어간은, 자, 비워의 어간은 비우다야. 비우다, 비우고, 비우지. 비우가 어간인데 이때 시간이 빈다에서의 비다의 어간과 같지가 않지. 자, 이 접사가 결합된 그 자체는 어간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했고, 그러면 비다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비다의 어간과 비우다라고 하는 그 어간이 동일할 수 없는 거야.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2번 보니까, 자, 비를 먼저 볼게.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자, 높이 난다라고 이렇게 쓰였으니까 부사처럼 쓰인 건데, 부사처럼이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건데, 자, 비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전미사 이가 붙어. 자,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형성된 명사이다가 아니라 부사지. 부사로 쓰인 거야. 뒤에 난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3번 보니까, 자, 시를 먼저 볼게. 마을 앞 공터를 놀이공간으로 조성했다 그랬는데, 자, 이때 시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자, 여기까지 좋아. 근데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자, 품사가 원래 놀다라고 하는 용언이었다면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만, 품사가 완전히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의 기능에선 서술하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3번은 적절한 얘기가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D를 보니까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그랬어. 자, D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어있는 전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해보면, 뭐 동사니까 대표적으로 가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이다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쓸 수 없다. 그러면 가다가 쓸 수 없다면 모든이란 말 자체를 성립할 수가 없겠지. 너희 머릿속에 한두 개 정도의 동사를 떠올리는 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모든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가다만 하더라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될 수가 없겠고, 5번에 보니까, 자, 2를 먼저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그랬거든. 근데 2에서 오시기는, 자, 어간 오와, 그러니까 어근 오와 그 다음에 이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그랬어. 근데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어근과 접사 사이에는 어떤 말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오식이라고 하는 시가 오와 기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자체가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게 맞는데 끼어들었다면 이건 명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때 기는 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접사로 쓰였다기보다는 어미, 전성어미로 쓰였다. 그러면 전성어미가 쓰인 거니까 품사상 명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고 결국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1번 문제인데,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한 거라는데, 자, 기역은 보니까 전미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니은은 전미사는 타동사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더한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사동과 피동의 의미는 아까 전에 내가 뭐라 했냐면 사동은 뭘 하게 하는 거라 그랬고, 피동은 무엇을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형이 동생을 울렸다, 울게 했다 그랬고, 여기는 울다에 리를 붙였으니까 이거는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니은은 피동이 돼야 될 건데,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피동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가 지구본을 돌린 거니까 지금 여기선 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러면 마음이 놓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노타에 놓이다가 돼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어떤 피동의 의미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사동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은 정답이, 그러니까 2번은 기역 자리가 정답에서 이미 벗어났어. 자,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라고 했는데 남게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사동인 거야. 근데 사동인데 지금 피동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은 거지. 자,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3번 보니까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자, 누르다에 지금 누르는 어떤 행위를 당한 거잖아. 지금 기역의 의미는. 근데 기역 자리는 지금 사동의 의미가 써야 되니까 여긴 지금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기역 자리에 잘못 들어갔지. 피동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니은 보니까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그럼 찢다라는 말인데 찢긴 거니까 행위를 당한 거니까 지금 니은 자리에는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니은 자리는 적절하게 들어갔지만 기역 자리에 적절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숨게 했다는 얘기니까 사등 의미가 맞아.
자, 그리고 니은 보니까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단데, 감단데 감기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행위가 당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피동자리가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자, 5번 보니까 나는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날게 했단 얘기인 거니까 여기는 사동 의미가 맞아. 근데 지금 니은은 피동이 와야 되는데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럼 이거는 맡게 했단 얘기인 거니까 얘도 여전히 사동이니까 이 자리가 잘못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82번. 자, 2020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따지래. 근데 기역을 보니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된대. 자, 어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어간 안에 어떤 문법적인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 했냐면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먼저 분석이 돼야 된대. 어근과 어근으로 먼저 분석이 되고 그 뒤에 3개 중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3개 중 2개가 이렇게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일단 어간이 3개 이상이 돼야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아니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3개라면 그것이 어근과 어근이 먼저 결합돼서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조건을 먼저 보고, 자, 1번을 보면 내리쳤다.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먼저 구분해 보면 이거는 내리치다지. 내리치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 얻다가 붙은 거야. 자, 원래 어과 다는 다 형태소가 따로따로지만 그냥 지금은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럼 여기가 어간인데, 자, 어간에 보니까 내리, 요게 어간이고 치도, 그러니까 어근이고 치도 어근이야.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건 맞는데 니은의 조건은 맞지만 지금 이거는 어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2번 보니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자, 그럼 이것도 어간과 어미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뜨다지. 뜨다의 자, 넘기,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 면이 붙여서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자, 뜨다, 그 다음에 넘다, 그 다음에 기, 이렇게 3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 자, 그러면 3개의 구성 요소인데, 자, 뜨도 지금 뭐냐면 어근이고 넘다도 지금 어근인 거야. 근데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고 난 뒤에 기를 붙인 거지. 자, 그러니까 2번은 어근과 어근이 먼저 결합했다라고 하는 니은의 조건도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어간 자리의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이라고 하는 요소도 성립을 했어.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의 헛돌았다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간과 어미를 일단 분석을 해보면 헛돌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 앗다가 어미인 거야. 자, 그런데 헛이라고 하는 건 접두사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접두사와 어근이라고 하는 두 요소밖에 없으니까 기억의 조건을 성립하지가 못해서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오간다도, 자, 오다에 오가에, 자, 니은다,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분석한 건데, 오가 같은 경우도 오라고 하는 어근과 가라고 하는 어근끼리의 결합이라고 하는 니은은 맞지만 지금 기억에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택지 보면 짓밟혀도도 우리가 이거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을 해보면 짓밟히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 어도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밥다라고 하는 것 자체, 밥 자체가 어근이니까. 근데 이 어근의 앞뒤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접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어간을 이루는 요소의 구성 요소가 3가지가 되는 거니까 기억의 조건은 충족을 했는데 지금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얘는 어근이 하나밖에 없고 앞뒤로 붙은 건 접사니까 지금 니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거야.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다소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긴 한데 이건 어간 어미도 잘 나눠야 되고 어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어떤 판단도 어근인지 아니면 접사인지도 판단을 잘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서 너희가 알겠지만 문제 자체를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파생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수월한 문제들이 아니긴 맞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접사의 종류라든가 그 접사가 점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이것이 접사라고 하는 판단이 너희들 머릿속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내용 학습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평가원 출제했던 문제까지를 같이 해결해 봤는데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한 요소들인지 판단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너희들이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너희들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이 자료들
특히 접사와 관련된 어떤 종류나 접사의 어떤 용례들 관련된 자료들을 링크에 올려줄 테니까 링크를 줄 테니까 다운받아서 자주 보고 복습을 좀 해줘서 이 머릿속에 그 접사들이 좀 숙지가 잘 될 수 있게끔 자주 봐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복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합성어 수업하고 형태론 수업을 다 마무리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